영국은 그 역사적 배경 덕분에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대영제국이라 불리우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대양 6대주에 걸쳐 모든 문명권의 영향력을 행사한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만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을 때도 많은 국가들이 바보 같은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영국인들은 그 결정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가득한 영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매체인 BBC에서 한국 문학 페스티벌을 취재하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집중 취재하고 있어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페스티벌 현장을 직접 찾아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최근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특집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국에 한국 열풍이 부는 걸까요? 오늘은 영국에서 보내온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부 교수로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참 독특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벽지를 보고 있으면 그 무늬 속에 빠져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곤 했어요. 이게 그냥 장난스러운 공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빠질 것 같은 무서움이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도 평소와 다른 경로를 택하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익숙한 길이 아니면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두려움들이 저를 꽤 괴롭혔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 엄마가 내일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공포는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철학이라는 학문을 발견했어요. 그때 알게 된 건데 내가 느끼고 있던 수많은 질문들과 존재에 대한 의문, 세상의 이치에 대한 궁금증, 이러한 사실들을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던져온 질문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철학에 매료되었어요. 아, 이게 내가 평생 탐구해야 할 학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철학은 제게 구원의 학문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곤 해요. 철학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고 묻죠. 하지만 저한테는 철학이 없었다면 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철학이란 모든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져도 되는 학문이에요. 답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저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은 제 운명이라고 느껴요.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곤 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바로 기록해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질문이 생기면 적어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을 즐기죠. 요즘 대학가에서 끊이지 않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한국인데요. 학교를 거닐다 보면 한국어로 된 노래가 들려오고 학생들이 한국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영국은 그 역사적 배경 덕분에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대영제국이라 불리우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대양 6대주에 걸쳐 모든 문명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만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을 때도 많은 국가들이 바보 같은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영국인들은 그 결정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 배경에 깔려 있었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가득한 영국에서조차 한국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변화예요. 한국 문화의 유행이 단순히 유행으로만 끝나고 말 것 같지가 않아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26개의 한국어가 등재되었거든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등재하며 한 번 등재된 단어는 영원히 수록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21세기 디지털 문화에서 한류와 함께 한국어가 일거에 등재되는 현상은 디지털 문화의 새로운 축의 전환인 듯 보였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많이 등재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한국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번에 등재된 한국어 단어들을 보면 흥미로워요. 오빠, 언니, 누나 같은 단어들은 K-팝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잖아요. 그리고 애교는 한국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보여주는 귀여운 행동을 말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사전에 올라가다니 이걸 보면 K-팝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먹방, 갈비, 잡채, 동치미 같은 한국 음식 관련 단어들도 등재됐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사전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에 한국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재된 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저는 이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한국어로 된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학생들을 옥스퍼드 캠퍼스에서 보는 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흔한 일이 됐어요. 이게 한국 문화의 힘이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이런 변화를 감지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수들 사이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인문학을 중시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문학을 통해 다른 나라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한국 문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학생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죠. 영국은 문학의 나라잖아요. 셰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들이 이 땅에서 탄생했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인문학을 선도해온 학교라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저도 참 기대가 되었어요. 잘 알려진 책들보다는 영국에 소개할 만한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국 문학을 찾기로 했습니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교수들이 각자 추천하는 책들을 모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죠. 여러 권의 책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다수결에 의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이 선정되었어요. 일본인인 미도리 교수님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이 책이 위안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쓰인 중요한 이야기였고 특히 전쟁의 아픔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도리 교수님은 이 책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전히 뜨거운 이슈예요. 저도 소녀상을 보며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전쟁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전쟁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그 자료들이 날조되었다는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짊어진 페널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동양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며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야 한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곤 해요. 이러한 역사인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자행한 무차별적 폭력과 식민지화의 역사가 명백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미도리 교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넘어 현재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정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겪는 아픔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선정된 것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미도리 교수님처럼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문학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지만 문학을 통해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이 한국문학 페스티벌의 대표작으로 선정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배우라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하얀 거탑,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등 여러 작품에서 열연한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차인표였어요. 배우가 경력을 넘어 위안부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썼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아내인 신혜라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일도 사랑도 모두 잡은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한국문학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BBC에서 우리 학교를 취재하러 왔더라고요. 요즘 BBC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을 집중 취재하고 있었어요. BBC가 단순히 뉴스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페스티벌 현장을 직접 찾아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특집 방송도 시작했더라고요. 영국의 신생 보이밴드 디어 앨리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로 날아가 K-팝 스타가 되기 위한 100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K-팝 연습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BBC에서 방영된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학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문학 페스티벌을 열게 된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영국에서 한국 열풍을 몸소 겪고 나니까 그 호기심이 더 커진 거예요. B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만 보던 나라를 직접 가본다는 생각에 정말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18시간의 긴 비행도 그렇게 지겹지는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공항을 많이 가봤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여느 공항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쩐지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되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이유 중 하나는 나이젤 메디 교수님과 함께 2024 세계지식포럼 부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철학과 교수인 제가 AI 포럼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 그리고 생명윤리 같은 문제들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 역시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온 김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부산은 예전부터 한국의 바다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머물게 된다는 소식에 더 기대가 컸어요. 해운대 앞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방에서 보이는 탁 트인 바다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데
파도가 잔잔히 일렁이는 모습과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가 정말 멋졌어요. 밤에는 불빛이 켜진 광안대교와 함께 부산의 야경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아,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한식, 중식,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사실 양식은 익숙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에그 스크램블이나 토스트처럼 평소에 즐겨 먹던 것들을 보니 반가워서 조금씩 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이상 한식을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한식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죠. 처음 접한 한식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LA 갈비요. 처음에는 그냥 갈비라고 해서 보통 고기 요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 있었고 폭립이 생각났지만 폭립보다 더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사실 그동안 고기 요리를 먹어봤지만 LA 갈비는 그 맛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갈비살에 달콤한 양념이 더해져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달까요. 이 한 접시만으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어요. 조식을 먹으면서 부산에서의 첫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충분히 여유롭게 관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산에 왔으니 이 도시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산이라는 도시도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살짝 막막하기도 했지만 먼저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바라본 해운대의 바다는 정말 평온하면서도 반짝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평온함 속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해운대 해변만 보고 돌아오기엔 부산이라는 도시가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서 조금 더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죠. 특히 부산은 전통시장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나 깡통시장 같은 전통시장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면모와 현대적인 모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호텔을 나서서 부산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먼저 도착한 곳은 깡통시장이었어요. 처음 시장에 들어섰을 때는 그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상점들, 그 안에서 활기차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사실 영국에서 시장을 방문하면 보통 정돈된 분위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이 익숙한데 여기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상점마다 진열된 물건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옷, 술, 주방용품, 심지어 한국에서 유명한 각종 먹거리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새로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특히 밤이 되자 깡통시장에서 열리는 야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야시장은 정말 대단했어요. 각종 맛있는 먹거리들이 가득했는데 정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다양하더라고요. 통삼겹살, 육전, 돼지갈비 후라이드, 호떡, 그 중에서도 특히 육전이 눈에 띄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맛있게 먹었던 LA 갈비가 생각나서 또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육전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소고기를 얇게 썰어 계란물을 입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주는데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멀리서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육전의 겉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고 안은 촉촉한 소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었어요. LA 갈비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LA 갈비는 달달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의 풍미가 강했다면 육전은 고기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계란의 부드러운 맛이 더해져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고소한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니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릴 뻔했어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육전을 먹으면서
부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어요. 시장에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그들 사이에 앉아 저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이곳에 완전히 녹아든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진정한 매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깡통시장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느꼈던 활기와 에너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부산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그 삶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생동감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도 잠시나마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었던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포럼이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세계지식 포럼 부산은 인공지능 AI와 함께하는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어요. 포럼이 열리기 전부터 저는 AI와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AI의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AI가 앞으로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어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윤리와 철학적인 질문들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어요. AI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포럼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에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광안대교에 비치는 조명과 함께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니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지만 정말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 깊어졌고 그들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국에 부는 한국의 인기를 통해 한국을 좋아하게 된 에밀리의 사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영국에서 그렇게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